9월 증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최악이었던 7월이나 8월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9월 증시에서의 변수들 그리고 리스크들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대외 변수들 함께 체크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쪽부터 한번 보면서 국내 증시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9월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약간 지표가 흔들리다 보니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현상 파악하고 계십니까? 9월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를 대하는 태도를 좀 보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결국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사실 3%대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 증시 내에서 이제 안전한 국가라는 그 이상이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향후 미국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며 미국 증시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사전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이 지표 해석이 상당히 강도 높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낙폭 가드에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의 의미를 줘야지 사실 추세를 갖고 움직이기에는 좀 모멘텀이 약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만약 미국 증시에서 주식 섹터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사실 경기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필수 소비재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국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업종군을 보니까 진짜 좀 보수적이고 좀 대응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또 점을 찍은 게 그 제조업 지표였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한때는 미국 증시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과 비미국 시장으로 나뉠 정도로 약간 양극화가 생기고 있는데, 근데 다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제조업 지표가 안 나왔을 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제조업 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이제 비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하게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되 그 금리 인하의 폭 자체를 시장 예상 수준보다 뛰어넘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표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8월 제조업 PMI 수치를 보면 전월 대비해서 2.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PMI 지표 자체는 사실 기업 구매자들에게 설문을 해서 50 이상이 나오면 경기 확장, 그리고 이제 50 이하가 나오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데 지금 50 이하로 떨어진 게 2008년도 6월 2016년도 8월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업 심리가 좀 생각보다 위축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그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사실 중국 기업보다는 좀 늦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제조업 PMI 수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미국 역시 미국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번 달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을 하는 데 역할을 했다 보고 있고요. 0.25% 정도 예상하고는 있지만 이제 곧 발표될 비제조업 서비스 지표 추이, 그리고 이제 고용과 소비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CME 패드워치 보더라도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수치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9월 FOMC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그 중간에 환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1180원대도 이게 마지노선이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고 1200원 그래 이게 진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1200원에 대한 경각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월 말까지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이제 1,250원도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0월 말에 결국에는 이제 브렉시트 결정과 관련된 이벤트도 있지만 아르헨티나 대선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의 변동성이 커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다 보고 있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말 사실 원달러 환율 추이는 1,180원 전후에서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 전까지는 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다시 1,180원 전후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화를 놓고 말씀을 드릴 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달러 움직임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 역시 지금 상반기 때까지는 그 세제 혜택 때문에 그래도 미국 소비가 견조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하반기 때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러한 펀더멘털만 감안해도 사실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둔화되고 또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수출이 부진하면 소비 지표 역시 부정적인 지표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화의 약세 압력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180원대 전후에서 움직임을 예상하셨지만 만약에 고점으로 진짜 1,250원 선까지 찍는다면 그때 당시에 증시의 출렁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이 그 글로벌 두 가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일시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이벤트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지적인 이벤트로 제한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전후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외 변수들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제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 9월 증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좀 위쪽으로 더 넓게 보시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콩 사태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일시적인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가격 조정 국면은 9월 한 달간을 놓고 본다고 해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2%대 중후반까지 예측됐던 성장률 자체가 지금 현재는 2%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익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해도 2018년도 이후에 가파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국의 2019년도 EPS 역시 지금 각 국가들의 모든 증시를 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코스피가 좀 올라온다고 하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래도 이제 코스피에서 어떤 섹터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제 경기 방어적인 색깔이 높은 필수 소비 이제 유틸리티, 통신 섹터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잘 나왔고요. 앞으로 이익 증가율이 여전히 건재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KTNG, 한국전력, KT, 뭐 하나금융지주, 두산, 또 J콘텐트리, 미래에셋생명 이 정도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경기 방어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종목들도 더 체크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한국전력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실의 축소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좀 정책적인 변수들도 또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보수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들 소개해 주신 기업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뭐 KTNG는 담배 시장이라는 좀 독보적인 시장 마켓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전력은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기저발전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한국전력 입장에서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KT는 뭐 하반기 무선 서비스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권 내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어떻게 보면 배당률이 좀 높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 금융업 내에서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다른 종목들도 뭐 비슷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시적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이콘텐트리는 지금 현재 영화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에 관련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기적인 어떤 수수료 베이스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사업 모델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생명도 좋은 기업으로 좀 선별을 했습니다. 참 이익 증가율이 눈에 띄는 기업들 각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어닝 시즌에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에 전문가들의 배당주에 대한 매력들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시장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슬슬 날씨도 시원해지고 추석 다가오니 또 배당주 당연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올해 이제 경기 사이클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경기 사이클이 지금 현재 경기 후퇴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 하에서는 사실 필수 소비재 선호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수요들이 이 해당되는 투자 종목들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의 고배당 종목들도 많지만 사실 미국의 고배당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가 산존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한적인 부분에서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 미국 고배당주들 중에 AT&T나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IBM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도 높지만 일단 기업 실적 자체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계속 개선되는 여지가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고배당주 내에서도 물론 이제 한국도 좋은 고배당 기업들이 많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AT&T,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IBM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T&T,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IBM 저것도 저희가 기억에 담아 두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AT&T를 SKT로 대신하고 필립 모리스를 KT&G로 대신해서 또 좋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한국 기업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더 부담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와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고배당과 관련된 매력 있는 종목들 나왔으니까요. 역시 좀 발빠르게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9월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 그리고 전략에서의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디에 방점 두고 계세요? 일단 9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또한 미국 증 역시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좀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전략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홍콩 송화법 철회와 관련된 이벤트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0월 1일 중국의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느낌이 좀 높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홍콩 시대가 5가지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태가 일단락되기보다는 잠재적 불안 요인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번 홍콩 사태를 통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홍콩 시민의 불만 표출이 컸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철회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개선에 따른 홍콩 증시 반등 가능하겠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다. 왜냐하면 항생이나 H지수의 11개월 선행 EPS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홍콩 증시가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필수 소비재나 고배당주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 언급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